당나라 초기에 대표적인 반란이 안사의 난이라고 할 때 당나라 중후기의 대표적인 반란은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 사이에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반란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반란들은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언급하기로 하고,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은 큰 틀에서 볼 때 번진 반란 그리고 농민 반란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소의 난을 통해서 당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왜 붕괴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사의 난은 당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반란 세력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반란 말기에 반란 측의 유력 무장들이 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당나라에게 중요 관직을 받는 조건으로 항복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당나라는 안사의 난이 끝난 이후에 나라의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호구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도망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되죠. 게다가 변경에 있는 번진들도 당나라에게 겉으로만 복종할 뿐이고 사실상은 자신의 영내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중앙정부로 보내지도 않고 심지어는 당 왕조의 법령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당나라의 중앙집권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흔들린 중앙집권을 만약에 당나라가 수습해내면 계속 나라가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수습에 실패하게 되면 당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태였죠. 그래서 안사의 난이 끝난 지 17년이 지난 780년에 양염이라는 신하가 기존의 조용조제를 그만하고 새로운 수치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양세법입니다. 당시의 조용조는 균등부가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토지 보유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사의 난 이후에 농촌 공동체 자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농민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토지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경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보유한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것이 양세법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금만 내면, 세금을 낼 능력만 있으면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영농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사람이 아닌 호구를 기준으로 거두되 여름과 겨울에 두 번 나누어서 전납, 즉 화폐로 나누게 했기 때문에 양세법이라고 부른 것이죠. 토지를 적게 보유한 사람은 조금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호구에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바로 즉결 처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도 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따라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농민들이 도망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지은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조금씩 세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사의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세금 수치가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바로 그 다음으로 볼 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바로 황소의 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양세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시급히 메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소금 전매제인데요. 당시 당나라는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닷물에서 직접 끌어올리는 해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분의 농도가 진한 호수에서 빨아들이는 지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천지방에서 소금을 머금은 지하수에서 뽑아내는 정염,
정염, 이렇게 해염, 지염, 정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해염, 지염, 정염 중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곳이 바로 이 장수성, 안우이성 일대의 강회지방이었습니다. 장수성, 안우이성 일대를 강회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756년, 그러니까 안사의 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시점에 강회지방의 징세 장관이었던 제오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오기가 처음으로 이 해안의 해염을 전매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 전매 지역을 점차 조금씩 늘려나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매매를 독점하게 되니까 그 소금 가격이 폭등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사의 난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당나라 전체 세출액의 절반 이상을 소금 전매로 얻은 이익으로 충당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이 소금 판매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매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내가 조금 더 싸게 팔 테니 국가에서 사지 말고 나한테 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밀매업자로부터 사게 되고 국가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그 매매를 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대에서 소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이 밀매업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황소의 난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밑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번진입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번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절도사를 소개시켜 드릴 때 그 변경에 10개의 번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새롭게 장성 안쪽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크게 써서 그런데 장성이 이렇게 있으면 장성 밑으로 해서 약 40개의 번진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장성 이남에 있었다 그래서 내지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변경에 있는 번진 10개 그리고 내지번진 40개 해서 총 50개의 번진이 새롭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번진의 이름입니다. 노룡, 성덕, 천웅, 하동, 삭방, 검남, 서천, 산남, 동도, 회남, 절서, 절동, 영남, 복건까지. 근데 요거 말고도 지금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것일 뿐이고 약 40개 전체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검정색으로 쓰여 있는 글자 여기 북경은 사실은 유주죠. 유주인데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북경이라고 적어 놓은 곳이고 당시 당나라는 수도가 두 개였습니다. 이중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원래 수도 장안이 있고 그 낙양이 동도라고 해서 동쪽에 수도를 하나 더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도 시스템이어서 이 장안과 낙양을 제외한 당나라 전 지역이 이 하나의 번진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촘촘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사의 난이 끝나면서 번진을 총괄하는 그 절도사의 권리가 단순히 군사권을 넘어서 행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번진들이 중앙 정부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행정도 제멋대로 하고 당나라의 법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경찰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군사권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독립정권으로 군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당나라에게 비교적 우호적이고 당나라의 그 지배 시스템에 포함되던 그런 번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번진들을 순지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행동하던 번진은 그냥 단순하게 반란 번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란 번진이 바로 이 노룡, 성덕, 천웅 여기가 지금 지금 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가 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남 번진이 그 회수 밑에 있는 거죠. 화이어. 그리고 요 맨 밑에가 양자강입니다. 장강이 있고 그래서 그 순지 이외에 잘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번진이 바로 이 하북 지역에 있었던 노룡, 성덕, 천웅 요 세 번진이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안사의 난이 출발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이쪽에 그 북쪽부터 내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당나라에 심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로 하북 삼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북 삼진을 비롯해서 많은 그 번진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자기네들 서로도 침범하지 않고 당나라에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새롭게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나라는 안사에 난 이후에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는 이렇게 번진의 세력이 점차 세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냐?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775년에 천웅절도사인 전승사 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천웅절도사를 포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1년에 한 번씩 병력 상황을 각 번진들에게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고 절도사의 직무대행을 금지하는 등 그 일련의 방침을 세워서 적절히 번진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번진의 순지화를 유도한 것인데요. 번진의 순지화를 유도한 것인데 그 활용 점정이 바로 양세법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세법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계층 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치 체제였습니다. 조용조처럼 여러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몽땅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각 번진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세금을 만들어서 걷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힘도 없는 당나라가 이렇게 번진들에게 간섭하면서 쥐락펴락하니까 번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안사에 난 이후에도 새롭게 바뀐 그 당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란들이 주구장창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양세법을 별표 쳐가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세법이 번진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집권 강화용 법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세법은 강한 번진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양세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란에서는 그렇게 일어난 대부분의 반란에서 당나라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통 그 번진 제압에는 실패하지만 9세기에 들어서서 제11대 헌종 시기부터 조금씩 번진 토벌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러 번진들의 순지화가 진행되면서 헌종 시기에 다시 한번 당나라가 강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원화중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종 시기의 연호가 바로 원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양세법과 더불어서 헌종이 금군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전매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강회지방이 바로 순지였거든요. 이 강회지방이 요 회수와 그 장강 사이에 이 강회지방이 그 대표적인 순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 반란측 지역이 많았고 이 남쪽은 남동쪽은 순지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해엄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해엄의 판권을 장악했었습니다. 당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번진을 포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그 요즘은 이제 소금이 흔하니까 금은 아니고요. 그 고대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말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번진들이 순지화가 되니까 이 남은 하북 삼진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혹시 그 제가 그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금이 역사에 반영돼 왔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회도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 본격적으로 황소의 난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건너뛴 것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소의 난 이전에도 강전태의 난이라든가 구보의 난이라든가 방운의 난 등 대표적인 반란들이 더 있었지만 모두 다 말해봤자 헷갈리기만 하기 때문에 다 뛰어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황소의 난이 발생하기 한 5, 6년 전쯤에 이 강회지방에서 있었던 방운의 난이 종료된 후에 그 잔당들이 이 일대로 산둥성이나 뭐 하북성이나 이 일대로 밑으로 절강성이나 뿔뿔이 흩어졌다. 그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역시 문제는 이 소금이 몰려 있는 이 강회지방이었습니다. 강회 지역에 바로
강적들이 있었거든요. 강적이 강한 적이란 말이 아니라, 이걸 지우고 이 강강자에다가 도적적자를 써서 강에 있는 도적입니다. 강도를 써버렸네요. 강도가 아니라 강적이죠. 강가에 있는 도적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강 일대에서 배를 가지고 활동했던 일종의 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적들이 그 관군과도 여차하면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무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밀매를 하거나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팔다가 관군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양측의 전투는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문제였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적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금도 비싸게 팔아, 하해도 무리하게 과세해, 이런 적폐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당나라의 저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소금 밀매업자니 차 밀매업자니 도적대니 뭐 이런 사람들은, 강적이니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차피 국가에 그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 반영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나라의 질서 밖에, 그 체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서 원래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나라의 세금을 내고 그 당나라의 시스템에 순응하던 농민들마저 당나라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에게 손대면 토옥하고 터질 것만 같던 상황에서 바로 그 873년과 874년, 그 양해에 873년과 874년에 엄청난 흉작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의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흉작이 2년 연속으로 들어버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도적대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굶어 죽으나 도적질하다 죽으나 잡혀 죽으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이때 당시에 강적이나 다른 그 산적이나 도적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875년 여름에 현재의 산동성이나 하남성 그 중간쯤, 뭐 이쯤 어딘가 되겠죠. 이쯤에서 그 왕선지라는 사람이 수천 명의 민중을 이끌고 먼저 봉기를 시작한 것이고, 그에 뒤이어서 바로 황소가 역시 수천 명의 민중을 이끌고 그 왕선지의 반란에 호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의 반란 세력의 주체를 하층 소장농이나 파산농민, 심지어는 도적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황소의 난은 기존의 안사의 난이 가지고 있었던 번진 반란의 성격이 아니라 농민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이 되는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국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황소의 난은 이렇게 중국 전역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대반란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격동 속에서 878년 2월에 왕선지가 먼저 후베이성, 이 호북성 근처에서 먼저 왕선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란군이 광둥성, 지금의 광주로 내려가서 전열을 정비하게 되죠. 강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광주를 접수했는데, 여기에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광주의 그 전염병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토착병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바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북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왜 예전에 제가 그 북벌을 말씀을 드릴 때 장제스의 국민당도 이 광저우부터 여러 가지 3가지 루트로 해서 그 북벌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뭐 장제스가 당나라 그 황소의 난을 참고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소의 반란군도 광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렇게 뭐 동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장안을 향해서 바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갈 때 많은 번진들이, 여기 지금 쓰여 있지 않은 많은 번진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진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순지화된 번진과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패배하면 또 도망가고 패배하면 도망가고 하면서 지그재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880년 정도의 남경을 거쳐서 결국에는 북쪽으로 북상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강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바로 낙양을 점령할 수 있었고, 낙양을 점령한 이후에
이 장안과 낙양 사이에 있었던 동관을 거쳐서 바로 장안으로 입성해서 장안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수도 장안에는 그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군대에 적을 두고 있었던 부유층 자제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당나라 부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무수하게 많은 전투를 치러가면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했던 그 황소의 부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전투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 버리죠. 사천. 항상 도망가는 건 사천입니다. 사천 지방으로 바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황소가 그 자기가 이제 즉위를 해서 국명을 대제라고 하고 그 연호를 금통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황소의 난이 끝나는 이유는 반란군의 권력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란의 중심에 선 황소, 그리고 황소의 친인척들에 더해서 소금 밀매를 하던 때부터의 도적 동료들이 반란군의 주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확대되니까 반란 참가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리더가 생겨나면서 새롭게 생기는 부대의 지휘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황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사적인 관계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즉, 지도부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중첩된 지배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반란군을 배신하고 당 왕조 편으로 돌아섰다가 결국 당나라를 무너뜨리는 주전충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주온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당나라로 배신한 후에 제18대 시종에게 전충이란 이름을 하사받은 것이죠. 온전 전자를 써서 당나라의 온전히 충성해라. 충자는 안 쓰겠습니다. 그럼 주전층은 왜 갑자기 반란군을 배신했냐 하면, 그것은 반란군이 이 수도를 함락하고 이 장안에 정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착했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반란군이 전투를 벌이면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 순지 번진들에 대한 어떤 타겟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니까 어디가 타겟인지 몰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안을 점령하고 장안에 정착하게 되니까 모든 번진들의 공동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이 황소의 반란군을 목표로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반란군이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이면서 실제로 반란군이 장악할 수 있는 곳은 장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장안의 동북쪽을 지키고 있던 이 주전충이 배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반란군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883년 4월에 반란군이 약 2년 넘게 지배하고 있던 장안을 내주고 동쪽으로 철수해서 장안을 다른 번진군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장안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반란군들에게는 약 15만의 대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란군들이 현재의 하남성 중병형 근처, 그냥 그 낙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병형 근처에서 패배하고, 황소는 또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황소가 조카 임원에게 목이 잘리면서 사망하게 되고,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되던 대반란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 전기의 통치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 안사의 난이다. 그리고 당 중기와 후기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 황소의 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난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안사의 난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사라는 지방 권력과 그에 따른 사병 집단이 반란의 중심으로 번진 반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곳에 농민의 역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소의 난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이 주를 이룬 반란이죠. 안사의 난 이후에 많은 농민들이 화중, 이남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이 많은 개발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인구도 대폭으로 증가해서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중 하남 지방은 그 순지경항을 띈 그 번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이 화북 지역에서는 당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번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는 화북에서는 충분히 세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취하지 못하는 세금을 남쪽에다가 몽땅 다 때려박아서 이 남쪽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탈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견디지 못한 남쪽 농민들이 황소라는 사람과 결탁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황소의 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당나라를 패망으로 안내한 황소의 난이 어떻게 발생하고 끝났는지 살펴봤습니다. 황소의 난이 끝난 후에 당나라는 번진만도 못한 일개 지방 정권으로 전락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당나라의 귀족과 관료 환관들은 서로 지방의 절도사 세력과 결탁해서 권력 싸움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왕조에 개입하고 있던 주전충이 에제로부터 양위받는 형식으로 후량을 세움으로써 300년 가까이 지속된 당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대 19개 분열기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